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보시기 전에 빨간색 구독 버튼 켜져 있는 분들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이제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자제분들에게도 제 방송 꼭 시청해 주십사 이렇게 권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거권이 지금 현재 선거 연령이 18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제분들도 전부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1%의 압도적 이 당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자제분들에게 구독을 권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말이죠,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이 당사에서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괄선대위원장 추락한 것이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5일이니까 이틀 만에 바로 오늘 회동을 했어요. 이 회동에서 공약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선대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스스럼 없이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약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서 회동한 후에 말이죠, 윤석열 후보는 후보대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현재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한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맨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 선대위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주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다음 대통령이 가장 중시할 과제가 코로나로 인한 일부 사회 계층이 경제적인 황폐화를 겪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기에 수습할지, 또 글로벌 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과는 다른 전환을 이뤄가야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공약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오늘 오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밝혔는데, 그때도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서민과 중소기업인들, 중소상공인들 굉장한 어려움이 처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똑같은 메시지를 윤석열 후보에게도 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또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조금 이제 다른데, 이 대목에서 김병준 위원장과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이 김병준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인데, 김병준 위원장은 자유주의자이고, 그리고 이 김종인 위원장은 국가주의자인데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주의자가 따로 있고 자유주의자가 따로 있겠냐, 그러면서요, 일반적으로 경제에 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때 시장경제를 내세우면서 마치 자유주의자처럼 행세한다, 그러면서요, 이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게 국가 아니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자유주의자든 국가주의자든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병준 위원장과 이제 색깔을 조금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지점에서 둘이 충돌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대두될 소지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주의자와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자유주의자, 여기에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김병준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지나치게, 즉 사회주의화된 정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입해 또 그리고 원용해 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경제가 살아야 되는 이 구석까지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규제 개혁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국가주의의 만용이에요. 이런 거를 지적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그 자체, 이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본주의의 병폐를 지적할 때 뭡니까? 자본주의 병폐는 지나치게 시장 기능에 맡기다 보니까 시장 기능이 왜곡돼서 나오고, 시장 기능이 왜곡화되니까 양극화 현상, 요즘 뭐 시대적인 흐름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그러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이 양극화를 고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김병준 위원장이 비판한 것이다 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하고 김종인 총괄위원장 간에 또 이 싸움 붙는 거를 또 언론들은 뭐 언론이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이게 논쟁이 조금 커지는 것을 특히 여권 인사들은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언론에서도 이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우려해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종인 위원장도 이 대목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즉 코로나 위기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주의가 좋으냐, 자유주의가 좋으냐 이런 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선 내년에 50조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풀겠다. 예, 이러면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이 어려움에 처한 이 소상공인들 개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국가주의 측면에서의 어떤 예산 투입을 통한 개입 이런 거는 뭐 자유주의든 국가주의든 누가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국가 경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왜곡되는 현상을 막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 자생 능력이 없는 경제의 주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 이거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내일 공식 출범하는데 선대위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검증된 코끼리 운전수인 김종인 위원장까지 합류했다. 이제 민주당 찢으러 간다라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대위가 얼마나 이제 잘 굴러갈지가 이제 우리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요. 지금 언론을 보면 우선 이 김종인, 이준석, 그다음에 완팀이잖아요. 그다음에 그것까지 이제 윤석열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지지율로 이게 확인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준석 띄우기를 하면서 또 윤석열 후보는 2030의 표심 잡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말이죠. 과연 이 손익 계산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손익 계산서 내용 이 중앙일보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번 울산 답판으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승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윤석열 쪽에서 더 큰 이 승리를 거뒀다 이런 기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둘 다 정치적으로 얻어가는 게 있었던 윈윈 관계였다고 본다. 이것이 통상적인 이제 해석이에요. 저도 그랬잖아요. 김종인, 윤석열, 그 다음에 이준석 위너다 이렇게 저도 분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울산 담판의 결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말이죠. 이 전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백기투항했다. 이래서 이준석의 위너.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의 경우는요. 윤 후보가 결국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켰다. 그래서 사실상의 위너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평가가 지금 완전히 달리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 김종인의 선대위의 복귀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장 큰 카드였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는 정치적 리더십에 손상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큰 틀에서 포용하는 모양새를 들었기 때문에 정치력을 인정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큰 이점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의 합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일 날 언론 인터뷰에서요. 이 선대위 인선 전략과 관련해서 파격적 변화가 없다면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할 생각이 없다. 이 파격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최대 성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에 대한 재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 윤 후보가 이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을 안고 가지 못했다면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인데 이번 위기의 탈출은 결국은 정치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비싼 수업료를 내긴 했지만은 정치력 수업이라고 하는 면만 본다면은 상당히 얻은 부분이 많다. 그리고 또 진중권 교수도 김종인 영입, 이준석 포용으로 일단 정치력은 입증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제 큰 틀에서의 개간이고요.
디테일한 부분까지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윤 후보의 이익이 더 컸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 분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갈등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요구한 것이 4가지예요. 첫째가 윤핵관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당무 우선권과 관련해서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수정 교수 처리하라, 이게 세 번째고, 선대위 인선 전략 파격적으로 변화하라, 이 4가지인데 이준석 대표의 요구가 관철된 부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대표는 특히 윤핵관과 관련해서 상당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그대로 선거 필패다라고 얘기했고, 인사 조치도 요구했어요, 윤핵관에 관해서는. 그런데 울산 이談판 이후에 특별한 인사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제 꼬리를 좀 내렸잖아요. 지목하진 않겠지만은 엄중히 경고한 것을 하겠다, 이러면서 한 발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당무우선권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지만은, 회동 뒤에는요, 이 당무우선권에 관해서는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대표에 요청하고, 당대표는 후보자의 의사를 존중해 따른다, 이렇게 합의문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면 결국 대선은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론적 입장, 이게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인데,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따라준 것이죠. 그리고 이수정 교수 임명 철회 원했지만은 윤석열 후보와 회담 뒤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있어요.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복귀, 이거는 뭐 선대위 인선 전략 변화, 이거야말로 이준석 대표가 요구한 거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계속 이 삼고 초려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큰 틀에서의 윤석열 후보 측의 플러스가 이준석 대표의 플러스보다는 훨씬 더 크다, 이게 이제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앞으로 큰 문제 없이 화학적으로까지 잘 결합이 돼서 그대로 큰 논란 없이 앞으로 쭉 선대위가 잘 갈 것이냐. 예,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생각들이 다 달라요. 선거운동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정치권에서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정치적 재미도 크다, 반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윤 후보 측에서는 보고 있고, 또 반면에요, 이 대표나 김 위원장의 캐릭터가 워낙 강하다, 이번처럼은 아니겠지만 갈등 상황은 또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극적인 그림을 만들기는 했지만 중도층에겐 쇼처럼 비춰져서 정치 피로감도 줄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반복될 경우에는 정권 교체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석열 쪽에서 조금 더 큰 이 손익계산서 계산해보면 플러스가 됐다 그런데요, 지금 뭐 이 크고 작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이점은 이준석 후보의 이점이 되고, 이준석 후보의 이점은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이점이 된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위너가 되는 이 협상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약 관련 사항에 관해서 주로 큰 김종인 위원장이 입장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과 함께 결국은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처방 차원에서 이 국가주의가 우선이냐 자유주의가 우선이냐, 이런 것 가지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론들이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초점의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보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또 언론에 밝혔는지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먼저 나온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이고요, 나중에 나온 사람이 윤석열 후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의 입장문이 조금 뒤에 나왔습니다. 김종인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정치나 공약 부분은 전문가다. 예.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로 인해서 선대위 인선이나 공약에 변화가 있을까라고 물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차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윤석열 후보는 한 30분 정도는 정책의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상당히 좀 일종의 이제 사고가 있었죠. 바로 이제 조동현 사고하고 비슷한 사고가
함익병 사고가 났어요. 이 함익병 씨가 과거에 그야말로 여성의 권한을 제한하는 발언했고 또 독재 정치를 찬양하는 발언했다. 이것 때문에 임명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함익병 원장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직 확정해서 임명한 것은 아니다. 2014년 발언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경위 등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양수 수석 대변인인데요. 함익병 씨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발언에 대해 본인 해명과 국민적 납득이 있을 때 부의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는요,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정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야 국민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수의 거취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비공개 최고위 뒤에 여러 인선안이 발표가 될 텐데 그것을 보면 대략의 얼개와 구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약이나 비전은 비전 발표를 통해 확실하고 자세히 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함익병 씨 문제와 관련해서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말하자면 논란이 됐는지, 그러니까 독재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 그리고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발언, 이 과거 이 두 발언 때문에 당내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그래서 사실상 보류가 됐지만요, 이 보도를 보면 이 보류는 곧 철회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2014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도 월간조선 3월호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하느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 한다면 도둑놈 심보다. 세계 주요국 중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인데 이 중 여자를 빼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단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고 자본주의적 논리가 아니라 계산을 철저히 하자는 것이다. 세금 내기 전에 투표권을 가지면 안 된다. 납세와 국방 등 4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독재가 왜 잘못된 건가? 플라톤도 독재를 주장했다. 제대로 배운 철학자가 혼자 지배하는 것이 바로 1인 독재다. 독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하나의 도구마다. 정치의 목적은 최대 다수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란 말만 붙으면 최고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더 잘 살 수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의 독재가 큰 역할을 했고 독재를 선의로 했는지 악의로 했는지 또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문을 가지고 이제 비판 쪽에서는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기본 인식이 부족하다. 여성 차별 발언은 반헌법적 인식이다. 이렇게 해서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 함익병 씨는요, 과거에 그 당시에 인터뷰 당시에도 이런 발언이 문제가 돼서 이 함익병 씨가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도 대선에서 말이죠,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가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위원단에 함 씨를 포함했다가 이러한 문제의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30여 분 만에 취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 여권에서는 대대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비판을. 자, 이 비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죠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진중권 교수가 또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뭡니까? 이런 피부과 의사, 함익병,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분 사고 칠 겁니다. 결국은 사고 칠 겁니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건 누가 아이디어냐? 사고가 극단적이에요. 우째 개념들이 없냐? 예, 이렇게 비판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고 정치를 잘했다고 했던 윤석열 후보의 정치관에 꼭 어울리는 독재 찬양가를 영입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함익병 씨 사건이 잠깐이나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말하자면 조동현 씨의 이 사례하고 비슷하게 말이죠.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비판했는지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 입장을 보면 2030 여성들에게 사과하라. 영입을 보류하는 게 아니라 사퇴를 하라. 그리고 손에 왕자를 쓰고 다녔던 윤석열 후보는 여성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함익병 씨의 전 근대적인 주장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군사 독재 시대도 부족해서 봉건 시대로 회귀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이제는요, 이준석 대표 새로운 또 입장문인데 바로 메모드에서 이 선대위 지금 개편하는 거 이와 관련해서요, 코끼리에 비유해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메모드에서 업그레이드된 면도 잘된 코끼리 선대위, 이제 민주당 찢으러 간다.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코끼리 운전수인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했다. 민주당이 아무리 삐딱하게 보려고 해도 국민은 이런 어려운 정치적 조정을 해낸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소위 울산합의라고 부르는 지난 금요일의 후보와 김기현 저의 회동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이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이견을 허심탄회한 대화로 조율해낸 치열한 정치적 소통의 결과물이다. 후보의 큰 구상에 누구나 역할이 있는 메모드 선대의 구상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메모드의 털을 좀 깎아내고자 제안한 것이었다. 면 내놓고 보니 그 털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불필요한 악취나 탈의때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요, 윤석열 후보도 6.1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이준석,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등을 봉합한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전날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첫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원팀의 정신이 내일 다시 이 출범식의 축사를 통해서 표명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쪽 입장문을 쭉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조동연 입장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동연 입장문 내용이 조금 긴데요, 이거는 제가 바로 이어서 별도의 논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계속 알람을 설정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